강남 한복판 평당 8천만 원짜리 초호화 레지던스가 1년 넘게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소지, 그곳에 살면 인생의 승자라 불리던 곳들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80억에 샀던 집이 1년 반 만에 20억이 증발했어요. 이탈리아 본사가 직접 당신의 자산과 신분을 심사해야만 입주할 수 있다던 200억짜리 명품 아파트는 4번의 공매에서 연속 유찰되며 53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거든요. 이 몰락의 한가운데서 희대의 사기꾼이 수십억 원을 갈취하는 범죄의 무대로 이곳을 이용했고, 정체불명의 벼락부자들이 때로 몰려들면서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늘 위 천상의 삶을 약속했던 시그니엘과 펜디 레지던스, 대체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추락의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그니엘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시장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평당 분양가가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오갔고, 가장 작은 평수도 40억 원대에서 시작했거든요.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에 달했고,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를 과시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곳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톱스타들이 앞다투어 입주하면서 시그니엘이라는 세 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렸죠. 그냥 시그니엘에 산다는 말 한마디가 성공의 증거이자 대한민국 최상위층에 진입했다는 증명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신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아주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80억 원에 거래됐던 매물이 1년 반도 안 돼서 6억 5천에 팔렸거든요. 2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다른 매물도 1년 안에 10억씩 폭락했고, 최근 실거래가는 과거 최고점 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죠. 단순히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시기 용산의 나인원 한남은 50억에서 60억씩 급등하며 이 200억, 250억에 거래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시장이 럭셔리 자체를 외면한 게 아니라 시그니엘이 말하는 럭셔리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자산가들이 수직으로 고립된 공간을 떠나 실제로 살기 좋은 곳으로 대거 이동하는 가치의 피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집주인들은 월세를 낮추지 않고 1년 넘게 공시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텅 빈 집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계산이 숨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고정비용 문제입니다. 시그니엘 관리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온 고지서를 보면 월 685만 원이 찍혀 있거든요. 연봉 1억 원 반 받는 직장인이 세금 다 떼고 받는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 매달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관리비의 43.4%가 인건비인데, 육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와 24시간 상주 직원들을 유지해야 하고, 초고속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에만 9억 원이 들어가는 등 건물 유지 보수비가 천문학적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싼 월세 계약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건데, 원래 월 2천만 원 받던 집을 1,500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하면 이게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자산가치 하락 문제거든요. 나중에 누군가 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임대 수익률인데, 낮은 월세 계약 기록이 있다는 건 이 집의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 됩니다. 월세 500만 원 깎아준 게 연 6천만 원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걸 자본 환원율 3%로 계산하면 집값이 무려 20억 원 하락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매수자한테 그냥 던져주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집주인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예측 가능한 출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월세를 낮춰서 수십억 원짜리 자산의 치명적인 동맥 파열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건데, 그들은 차라리 조금씩 피를 흘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의 가치가 떨어진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 본질에는 여기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100억짜리 집인데 창문이 안 열린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초고층 빌딩이라 안전 문제 때문에 창문을 아예 못 열게 설계되어 있고 대신 천장에 중앙 공조 시스템이 강제로 환기를 시키는 방식인데 입주민들 반응은 좀 다릅니다. 입주 4년 차라는 한 유튜버는 예전만큼 공기가 맑지 않아서 공기청정기를 따로 샀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자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구조는 결로나 곰팡이 문제에 치명적인데 수백억짜리 최고급 주거 공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신선한 공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주거지로서 돌이킬 수 없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일상의 불편함도 한두 개가 아닌데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서너 번씩 갈아타야 하는 미로 같은 동선은 매일 겪으면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천장 히터 방식이라 한국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뜨끈한 아랫목에서 몸지지는 맛도 없고요. 가장 역설적인 건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자연과는 가장 멀어진다는 점인데 한 입주민은 모든 게 건물 안에서 해결되니까 밖을 나갈 일이 없고 자연을 느낄 시간이 없다면서 오래 살기는 힘든 곳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시그니엘의 명성에 결정타를 날린 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전청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그녀에게 시그니엘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사기극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가장 완벽한 무대이자 소품이었거든요. 시그니엘의 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치는 동안 시그니엘이라는 이름값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호실 증명서 이름으로 시그니엘을 빌리고 슈퍼카를 리스하는 등 이곳을 범죄의 배경으로 철저하게 이용했죠. 어떻게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대한민국 최고가 레지던스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시그니엘의 법적 신분, 즉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데 숨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나 임대차 규제가 훨씬 덜하고 특히 입주자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먼 한남 같은 최고급 아파트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주민 커뮤니티의 품격을 지키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인 거죠. 이런 허술한 구조가 단기 월세 계약을 쉽게 만들어서 전청조처럼 부자의 아우라만 빌려 사기칠 배경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전청조 사건은 시그니엘을 둘러싼 또 다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소위 플렉스 문화의 성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유튜버들에게 시그니엘에 산다는 건 자신의 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수단이었고 실제로 전청조는 시그니엘에 살던 다른 유튜버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그니엘의 브랜드 가치는 뿌리부터 흔들렸고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부자들의 주거지라는 이미지 대신 과시하기 좋아하는 졸부들의 일시적인 쇼룸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또 다른 몰락의 주인공 펜디 아파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골든트리 개발이라는 시행사가 야심찬 선언을 했는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의 중심 논현동에 작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거든요. 파트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펜디였고 단순한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부의 가구부터 조명, 식기 하나까지 모든 공간을 펜디카사 제품으로 채워 말 그대로 펜디의 집을 구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부터 펜디가 직접 참여해 실내 디자인을 큐레이팅하고 분양 시 모든 세대의 펜디카사의 가구와 카펫, 침구, 조명, 식기류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단 29세대만을 위한 공간, 분양가는 최소 150억에서 최고 20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들만의 입주 방식이었는데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자산 규모와 직업, 사회적 평판까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 서류는 대한민국 지사가 아닌 이탈리아 펜디 본사로 보내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귀족 자격을 심사하는 것 같은 이 방식은 철저한 계산이었는데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아파트의 가치를 단순한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었죠. 언론은 연일 이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주목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논현동의 작은 부지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서는 프로젝트 전체를 집어삼킬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위해선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했고 시행사는 2021년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 강남 사옥이 있던 논현동 114번지 땅을 1,520억 원에 매입했는데 브릿지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전 잠시 건너는 다리 같은 대출이거든요. 단기 고금리 대출로 보통 금리가 10%를 훌쩍 넘습니다. 당시 계획은 이 브릿지론으로 일단 땅을 사고 빠르게 인허가를 마친 뒤 금리가 훨씬 싼 본 PF로 갈아타는 것이었고 2021년까지만 해도 이건 부동산 개발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시장의 바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광풍이 불어닥쳤거든요.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며 국내 자금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돈줄이 말라버린 증권사와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대출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깐 건너는 다리였어야 할 브릿지로는 건널 수 없는 외나무 다리가 되어버렸고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1,800억 원에 대한 살인적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행사는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4년 7월 기한 이익 상실,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이자도 못 낼 지경이니 배째라고 두 손을 든 셈이죠. 강남 한복판, 펜디라는 화려한 이름값도 얼어붙은 자금시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꿈의 궁전을 짓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첫 삽도 뜨기 전에 탐욕스럽게 빌린 빚의 무게에 짓눌려 좌초되기 시작한 겁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펜디 아파트 부지는 결국 2025년 3월 공매 시장에 나오는 신세가 됐는데 한때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 될 뻔했던 땅이 빚 청산을 위해 매물로 나온 거죠. 첫 공매 최저 입찰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3,70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결과는 유찰이었습니다.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거든요. 한 번의 유찰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네 번의 공매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최저 입찰가는 최초 금액에서 무려 530억 원이나 폭락했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치 영업이익이 허공으로 사라진 건데 강남 알짜배기 땅이라는 수식어에도 시장은 이 땅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200억씩 쓸 사람이 있을까요? 망했다고 봅니다 라고 잘라 말할 정도였죠. 왜 시장은 이토록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펜디 아파트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명품의 가치를 착각한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펜디는 명품이지만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주거 공간에서 요구되는 브랜드의 격은 핸드백이나 옷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최상위 부유층은 단순히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압도적인 희소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원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시장은 펜디를 그 정도 수준의 브랜드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에르메스처럼 초프리미엄 브랜드였다면 더 큰 주목을 받았겠지만 펜디는 고급이되 누구나 선망할 압도적인 존재감은 아니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인데 최근 손흥민 선수가 압구정 에테르노를, 가수 아이유가 에테르노 청담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잖아요. 이런 보도가 나오는 순간 해당 건물은 아이유의 집, 손흥민의 집이라는 강력한 브랜딩 효과를 얻게 되는데 누군가 펜디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셀럽들조차 이 프로젝트를 외면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두 번째 원인은 규제를 피하려다 본질을 놓친 치명적인 상품 설계 실패입니다. 이 아파트가 하필 29세대인 이유는 30세대 미만일 경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강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일종의 꼼수였죠. 하지만 이 꼼수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세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 VVIP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영장, 피트니스, 라운지 같은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거든요. 진짜 자산가들은 집 내부의 인테리어만큼이나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프라이빗한 사교 공간을 중시하는데 펜디 아파트는 규제를 피하려다 잠재 수요층의 진짜 니즈를 완전히 놓친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구조적 문제인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PF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강남이라는 이름값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명백하게 증명된 셈이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의 역설도 짚어봐야 하는데 겉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건설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로 집을 팔고 싶지 않으니 신규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시그니엘과 펜디 아파트의 몰락은 단순히 두 개의 고급 주택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202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거든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피할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름만 하이엔드였지 실속은 달랐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겨우 한 대, 부족한 사생활 보호, 자연과의 단절, 진짜 럭셔리가 갖춰야 할 기본을 다 놓쳤던 거죠.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차가워지자 비싼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금은 무더기 공매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콘크리트 무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그니엘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 즉 열리지 않는 창문과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한계, 그리고 수직으로 고립된 구조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고 명성에도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죠. 물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늘 위 조망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이죠. 진짜 럭셔리라는 건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 분양가가 얼마냐 하는 숫자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매일 숨쉬는 공기의 질과 내 집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웃들의 품격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입주민들에게 하늘 위 천상의 자리를 팔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결국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풍경의 진짜 대가는 어쩌면 집을 진정한 쉼터로 만들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펜디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바벨탑과 같았고 그 탑의 붕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낡은 패러다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신호탄이 된 거죠. 강남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명품이라는 로고만 붙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도한 빚에 기댄 무모한 욕망,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503억 원짜리 폐허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서울시가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중요한 나라, 특정 계층의 자산 보호를 위해 시장의 논리가 왜곡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시그니엘과 펜디 아파트의 실패는 단순히 두 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을 넘어 부동산의 모든 것이 종속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가라면 집값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동네의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